요즘도 특정 부위가 간지러우신가요? 샤워를 마치고 나면 유독 한 곳만 간지러워집니다.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같은 부위에서 가려움이 반복됩니다. 피부 표면을 아무리 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조금 건조해 보일 뿐이죠. 주변에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가려움 정도로 병원에 가는 것도 오버하는 것 같고요. 무심코 넘긴 가려움, 그것이 암의 첫 증상이었습니다. 단순한 건조함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에서만 32년을 진료해온 정세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진료실에선 생각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놓치는데 특히 가려움 같은 비전형적 증상은 더욱 그랬죠. 피부가 아닌 속이 긁히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내죠.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결코 단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관리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크림을 발라도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려움의 패턴이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더 가려워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온 똑같은 이야기. 그저 가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암은 늘 조용히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32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려움이었죠. 그런데 이 가려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느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모기에 물렸거나 피부가 건조해질 때 간지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피부겉이 아니라 속이 근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피부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찌르는 듯한 둔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가려움이었죠. 환자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간지럽고 답답해져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피부 질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에서 45%가 진단 전에 이유 없는 가려움을 먼저 겪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절반 가까운 수치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면서 몸속에서 특이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염증 유발 물질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단순한 가려움과 이런 위험한 가려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한 5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됩니다. 보통은 며칠 내로 좋아지는데 암과 관련된 가려움은 몇 주 동안 계속되거나 좋아졌다가 더 심해지기를 반복합니다. 둘째, 밤에 유독 심해집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셋째, 크림이나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보습제나 항히스타민제, 피부 연고를 발라도 잘 낫지 않아요. 왜냐면 피부겉이 아니라 몸속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특정 부위에만 집중됩니다. 온몸이 아니라 꼭 한 부위만 계속 간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국소적인 가려움은 오히려 암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가려움 강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런 들쭉날쭉한 패턴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에서는 드뭅니다. 유럽 피부과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 없이 가려움을 오래 겪은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약 4명 중 1명에서 간, 신장, 혈액 등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진료를 하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 생각하고 넘겼던 증상들이 검사를 해보면 암의 초기 신호였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특정 부위가 계속 간지럽고 약도 듣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은 늘 먼저 조용히 경고부터 보냅니다. 작년 가을 76세 윤계호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다리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나 나이로 인한 피부 건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평범한 가려움이 아니었어요. 윤계호 어르신의 증상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가려움이 종아리 앞쪽 한 부분에만 집중됐어요.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범위였습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종아리에만 나타났죠. 시간대도 일정했습니다. 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에서 깨곤 하셨어요. 낮 시간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어김없이 같은 부위가 간지러워졌죠. 더 특이한 점은 가려움의 성격이었습니다. 피부 표면을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긁을수록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만 강해졌습니다. 윤계호 어르신은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가려움 완화 크림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히스타민제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어르신은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너무 특이하고 지속적이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된 거였죠. 진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국소적이고 반복적인 가려움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나 혈액순환 장애와는 다른 양상이었어요. 특히 밤 시간대에만 심해지는 점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몸에 염증 반응이 조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면역세포인 림프구 수치도 기준을 벗어나 있었어요. 추가로 림프절을 확인했더니 오른쪽 사타구니 쪽 림프절이 평소보다 부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의 림프종이었습니다. 림프종에서의 가려움은 피부 때문이 아니라 몸속 염증 물질이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는 겁니다. 암세포가 분비하는 자극 물질들이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림프계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유사 물질들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로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가려움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더욱이 림프종 세포는 주로 밤 시간대에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윤계호 어르신의 가려움도 새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가려움의 위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아리 앞쪽은 서해부 림프절과 연결된 림프관이 지나가는 경로예요. 해당 부위의 림프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몸속에서 먼저 알려주는 조용한 이상 신호였던 겁니다. 지난 봄 69세 박정혜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정혜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등 가운데가 이유 없이 간지러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가려운 부위는 등뼈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동전 크기의 작은 범위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견갑골 아래쪽, 허리 위쪽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처음엔 침구류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매트리스를 바꾸고 베개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세탁세제도 순한 제품으로 교체했죠. 하지만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효자손을 사다 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부과에서 받은 로션과 연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피부 상태였습니다.
가려운 자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띄는 발진이나 상처가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정상인 피부였습니다. 다만 긁다 보니 생긴 자국만 있을 뿐이었죠. 가려움의 패턴도 특이했습니다. 하루 중에도 몇 번씩 갑자기 심해졌다가 잠시 괜찮아지기를 반복했어요. 특히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정의 어르신은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등에 손이 닿지 않으니 벽에 등을 비비거나 의자 등받이에 문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단순한 피부 트러블 정도로 여겼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니 걱정이 커졌죠. 진료를 하며 저는 가려움이 생긴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간이나 신장처럼 몸속 독을 걸러주는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 신호가 피부 가려움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했어요. 간 기능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고 한 가지 지표 수치가 높게 나와 정밀 검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복부 CT 촬영을 권했죠.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췌장 머리 부위에 약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를 통해 췌장암 초기 단계로 확진됐습니다. 처음엔 박정의 어르신도 가족들도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등이 간지러웠는데 어떻게 췌장암이 나올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췌장은 위 뒤편, 척추 앞쪽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췌장에 혹이 생기면 소화액이나 쓸개즙 같은 중요한 액체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쓸개즙이 막혀서 안쪽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는 가려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신경을 따라 피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등 쪽이 간지럽기도 합니다. 췌장과 등은 같은 신경길로 연결돼 있어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가려운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가려운 것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췌장 쪽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정의 어르신의 경우 식사 후에 가려움이 더 심해진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음식 섭취로 췌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종양 주변의 압박이 더 심해졌고 그 자극이 신경을 통해 등으로 전달됐던 거죠. 이런 식의 가려움은 뜻밖에도 몸속 장기의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서 계속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64세 최미경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신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허벅지 뒤쪽이 자꾸 간지럽고 연고를 발라도 안 낫는다고 하셨어요. 처음 증상이 시작된 건 3개월 전이었고 오른쪽 허벅지 뒤편 중간 부분, 손바닥 크기 정도의 범위에서 가려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최미경 어르신은 단순한 피부염 정도로 생각하셨죠. 약국에서 가려움 완화 연고를 사서 발랐어요. 처음 며칠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연고를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가려운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동전 크기였는데 한 달 후엔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2달 후엔 허벅지 뒤쪽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피부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건조해서 그런 것 같으니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보세요 라는 처방만 받고 돌아온 셈이죠. 하지만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기도 했죠. 최미경 어르신은 가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어요. 앉아 있을 때도 자꾸 허벅지를 긁게 되고 걸을 때도 바지와 마찰되는 느낌이 불쾌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커져서 대학병원 진료를 권하게 된 겁니다. 저와 만나기 전까지 최미경 어르신은 4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셨어요. 피부과, 내과를 거쳤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검사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거든요.
진료실에서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니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특정 부위에서 시작돼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간 점이었어요. 둘째, 일반적인 피부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시행했어요. 완전혈구 검사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면역글로불린 농도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적혈구침 강속도 역시 매우 높았어요.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다발성 골수종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액암의 한 종류죠. 다발성 골수종은 뼈 속의 골수에서 이상한 세포들이 늘어나는 병입니다. 이 세포들이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며 그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퍼져나가요. 몸속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일부는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일으키죠. 이런 이상 단백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다리의 굵은 신경들이 영향을 받기 쉬워요. 허벅지 뒤쪽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가 가장 먼저 반응한 거였습니다. 이런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부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가 듣지 않습니다. 더욱이 골수종이 진행되면서 이상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가려움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최미경 어르신의 경우처럼 처음엔 작은 부위에서 시작됐다가 점차 퍼져나가는 거죠. 가려움이 퍼지는 패턴도 특징적이에요. 신경의 분포를 따라서 확산되죠. 허벅지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발목 순서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경 어르신은 조기 발견 덕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단순한 피부 가려움으로 넘기기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가려움은 혈액암 같은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67세 김남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신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한 달째 온몸이 가려워서 밤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김남순 어르신의 가려움은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등, 팔,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온몸 어디든 가려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려운 부위가 바뀌었죠. 처음엔 계절적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연고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낮에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됐죠. 김남순 어르신은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 정도로 여기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증상이 더 생겼습니다. 배 왼쪽 위쪽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는 배가 빨리 부르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김남순 어르신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죠. 결국 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의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정상인은 보통 4천에서 10,000 정도인데 김남순 어르신은 35,0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복부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배 왼쪽 안쪽에 있는 지라가 정상 크기의 2배 이상 커져 있었습니다. 지라는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예요. 지라가 커지면 주변 장기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김남순 어르신이 식사 후 답답함을 느꼈던 거죠. 위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심했던 겁니다. 골수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초기 단계의 백혈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만드는 세포에 문제가 생긴 병이죠. 백혈병에서는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상한 백혈구들이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전신 가려움입니다. 비정상 백혈구들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 끝을 자극합니다. 히스타민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질의 물질들이에요. 이 때문에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백혈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질화에 부담이 갔어요. 질화는 낡은 혈구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처리해야 할 혈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크기가 커진 거죠. 김남순 어르신의 경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가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백혈구 수치도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질화 크기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답답함도 많이 나아졌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고 낮에 피로감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현재 김남순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의 초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신 가려움, 지속적인 피로감, 원인 모를 배 부족감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김남순 어르신처럼 단순한 가려움과 피로로 시작된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남순 어르신이 두 번째로 진료실을 찾아오신 건 첫 진료 후 한 달 뒤였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배 왼쪽 안쪽이 묵직한 느낌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 통증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이 여기저기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신 거죠. 하지만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단순한 통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김남순 어르신이 호소하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쪽 부분이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다른 쪽보다 약간 불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전 진료 때 전신 가려움 때문에 오셨던 분이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가려움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지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거라 혈액 질환의 진행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다시 시행했어요. 이전보다 비장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비장은 배 왼쪽 위쪽에 있는 주먹만 한 크기의 장기인데 김남순 어르신의 경우 정상 크기의 거의 3배까지 커져 있었어요. 비장이 부풀면 근처 장기들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긴 거였죠. 장기 무게가 늘어나면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뻐근함이 느껴지죠. 비장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경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감염, 간 질환, 그리고 혈액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김남순 어르신의 경우 이전에 전신 가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혈액 질환 쪽 가능성이 높았어요.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백혈구 분류 검사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왔습니다. 미성숙한 백혈구들이 정상보다 훨씬 많이 발견됐어요. 정상적으로는 골수에서만 보이는 어린 백혈구들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를 만드는 골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추가 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도 확인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변화가 발견된 거죠. 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피를 만드는 골수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에요. 정상적인 백혈구 대신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비정상 세포들이 점점 쌓이면서 비장은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김남순 어르신은 진단 결과를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예전과 달리 요즘은 먹는 약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 됐어요. 표적치료제라는 특별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비정상적인 백혈구만 골라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부작용도 적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비장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배 왼쪽의 묵직한 느낌도 많이 나아졌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백혈구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김남순 어르신은 현재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사소한 증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가려움이었고 나중엔 가벼운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났을 때 정밀 검사를 받은 게 조기 발견의 열쇠였어요. 혈액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가려움, 피로감, 묵직함 같은 애매한 증상들로 시작하죠.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인 없이 지속되는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김남순 어르신이 치료를 시작한 지 3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정기검진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김남순 어르신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어르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70세 박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최근 박영호 어르신이 다리 뒤쪽이 자꾸 따갑다고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김남순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치료받기 전 김남순 어르신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요. 다리 부분의 이상한 감각, 그리고 배 쪽의 불편함까지 말이죠. 박영호 어르신도 최근 들어 식사 후 배가 빨리 차는 느낌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왼쪽 옆구리 쪽이 뭔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김남순 어르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영호 어르신에게 병원 검사를 권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차갑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이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불편한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남순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박영호 어르신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박영호 어르신이 병원을 찾게 됐어요. 처음엔 내과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김남순 어르신의 사례를 듣고 혈액 검사를 권했죠. 검사 결과는 김남순 어르신의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역시 혈액 수치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백혈구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미성숙한 세포들도 관찰됐습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됐어요. 김남순 어르신과 같은 종류의 혈액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영호 어르신도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남순 어르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부담 없이 병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김남순 어르신은 박영호 어르신의 진단 소식을 들고 복잡한 심정이라고 하셨어요. 이웃에게 병이 생긴 건 안타깝지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으셨죠. 동네에서는 김남순 어르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들갑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증상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박영호 어르신은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의 이상한 감각도 많이 줄어들었고 식사 후 불편함도 개선됐어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의 진행을 체크하고 있죠. 이 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김남순 어르신의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의 건강을 챙긴 겁니다. 만약 김남순 어르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박영호 어르신의 병은 훨씬 늦게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혈액 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 피로감, 소화불량 같은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나타나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몇 주 이상 지속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김남순 어르신과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처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작은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순 어르신은 지금도 말하십니다. 내 몸을 먼저 알아챘던 게 살 길이었고 그걸 이웃에게 나눈 덕분에 또 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남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경험한 깨달음은 이웃의 생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작고 낯선 신호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